네, 퇴근길 라이브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53분 벌써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KB증권의 박수연 팀장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중국발 리스크는 정말 완화되고 있는가에 대한 대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쭉 해볼 텐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우리는 다 완화된다라는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고 그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중국은 아니야, 우리 거의 뭐 풀린 거 없어, 뭐 이러고 있는 분위기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네, 오늘 방역 당국이 신규로 10가지 지침을 추가로 발표했어요. 네. 오늘 3시에. 네. 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사실상 중국 이제 완전히 위드 코로나로 가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렇군요. 어떤 네.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PCR 검사 이제 거의 안 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요? 네, 의무화를 거의 폐지했다. 이게 사실 핵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뭐 그러니까 이런 오락시설이나 이런 것들 원래 못 갔던 거 다 풀어주고 이게 전국 기준으로 한번 일치된 표준을 말해줄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위드 코로나로 가는 중요한 기점으로 봤던 포인트가 11월 29일 날 했던 방역 기자회견이긴 했어요. 네네. 사실 이 방역을 주최하는 직이 국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사실 말한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11월 29일 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중국 단어로 이제 층층가마라고 하는데 네네. 정지하마 이게 뭐냐면 한 단계씩 갈수록 더 강화되고 무거워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중앙 정부 우리는 지방 정부한테 1 정도 강도로 봉쇄하라고 했는데 이 방역을 얘네가 잘못 알아들었고 막 7에서 막 10 정도 강도로 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책임 회피한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딱 듣고 아 시위를 정말 걱정을 많이 하는구나 그렇군요. 그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위대한테 먹거리 하나 던져준 거죠. 그러니까 시위대 너네 지금 정부한테 보는 하지 이런 마. 분노가 중앙 정부가 우리가 유도한 거는 아니야. 지방 정부가 그런 거야. 너네가 살고 있는 지방 정부가 제멋대로 알아서 한 거야. 그러니까 일단 몸통은 살아야 되니까 아, 그렇군요. 팔다리는 잘라내더라도. 네. 네. 거기서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이 톤이 바뀌었다라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나서 경쟁적으로 이게 방역 기자회견이 한 4시 40분에 끝났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 8시부터 너도 나도 지방 정부가 봉쇄를 다 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아차 싶었던 거죠. 근데 봉쇄를 풀 때 지침이 조금씩 달랐어요. 어디는 뭐 여기까지 허용하고 어디는 저기까지 허용하고 네. 이게 좀 산발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 이거를 전국 기준으로 통일된 거를 발표했다. 이렇게 보시면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는 사실 진짜 중국은 전면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저는 2가지 정도를 고려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시위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그 시위 관련돼서 바이든이 했던 코멘트를 생각해 보면 중국의 평화 시위를 우린 지지한다라고 바이든이 얘기했어요. 네. 너무 과한 표현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중국 너네가 옛날 천안문 같이 네네네. 이렇게 좀 무력 동원하고 공권력 동원하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우리 보이콧이나 이런 거 할 수도 있어? 이런 뉘앙스를 풍긴 건데 지금 옛날에는 중국의 외교 전략이 뭐였냐면 전랑 외교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네. 어떤 그래서 거죠? 전랑 외교가 막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정말 위대한 중화 사상을 막 돋보일 거야. 네네. 그러면서 막 김치도 막 한복도 본인들의 자산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랬었죠. 네. 네. 근데 지금 확실히 독일 총리 만나는 것도 보고 그러면 많이 톤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전랑 외교를 한창 외치던 시절이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결정하기 전이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부도 바뀌기 전이고 그러니까 중국 내부적으로 위대한 중화 사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나다. 이거를 전랑 외교로 활용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내부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미지 메이킹에서 이미 본인이 안정적으로 장기 연임 이제 결정됐고 네. 지도부도 본인 사람으로 다 바꿨으니까 네. 이제 그 필요성이 낮아지고 이제는 외교적으로는 실리를 따져야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앞으로는 미국이 이렇게 견제가 들어오고 뭐 뭔가 중국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중국이 나서서 국제 무대에서 우리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주식 관점에서 보면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거 차트 하나만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 1번 차트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미국의 싱크탱크 중에 하나예요. 네네. 퓨 리서치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글로벌 국가 대상으로 중국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를 합니다. 네네네. 근데 이거는 비호감도를 물어본 거라 점수가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네. 근데 보면 2014년, 16년도 요 구간이 이상할 만큼 호감도가 높습니다. 요때가 기억하시겠지만 따이공들 엄청 엄청 넘어오고 들어오죠. 네. 네. 우리나라의 구매력을 엄청 행사했던 그 시즌이에요. 저 주석
꽤 오르셨던 딱 그때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근데 이때 제가 한국만 그려드렸는데 뭐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도 거의 비슷한 그림을 보였어요. 그렇군요. 이걸 통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중국이 구매력을 행사하니까 이미지가 좋아지더라. 아. 중국이 이걸 모를까요? 잘 알고 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으니까 네. 좋아진다. 그래서 미국을 이제는 압박하는 수단으로 중국이 역으로 미국의 동맹국들한테 우리가 이제 돈을 좀 쓸게 이런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보고요. 네. 근데 그동안에는 내수 중심으로 가자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 사실 뭐 통상 문제를 들고 일어나서 트럼프 정부가 주장을 하니까 네. 사실 받아줄 줄 알았더니 의외로 그렇지는 않고 옥수수 조금 사주고 나서 네. 오히려 우리는 내수 경제로 갈래 이러면서 좀 그랬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이제 앞으로 아예 그 방향 자체가 선회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나요? 저는 일단 내수는 계속 부양할 건데 내수는 내수로 네, 한다? 하는데 문제는 중국도 수출은 하기는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네. 수출을 할 때 이제는 유럽 같은 이런 쪽이랑 좀 더 아까 앞에서 제 BYD 말씀 주셨는데 네네네. 유럽 쪽이랑 좀 더 협업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이 그림상 우리나라도 저는 제외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여기서는 이미 나왔죠. 뭐 OTT에 우리나라 컨텐츠 채우고 그다음에 하나영책 뭐 네, 이런 이런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저는 앞으로는 그 우리나라 게임에 대한 판호도 중국이 이제 승인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시위대 고려했고 두 번째로는 외교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앞으로는 친화적인 이미지를 보일 거다. 이런 거의 흐름상 굉장히 빠르게 봉사를 완화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 지금 팀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만 잠깐만 들어도 네. 차이나 스토리가 상당히 풍부해질 것 같은 그쵸. 그런 느낌이 확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징후들이 앞으로 또 어떤 데서 더 나오게 될지 이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씩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 시장, 중국 시장만 보더라도 좋아진다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약간 갈팡질팡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좀 방향성 잡으려면 어떤 걸 좀 생각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글로벌 경기가 중국 혼자 좋아진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갈까? 네네. 이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그럼 중국이 정말 얼만큼 오를 건데 이게 이제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얼만큼 좋아져서 글로벌 경기를 견인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의구심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오늘 중국 무역 데이터가 나왔는데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네, 네네. 수출입 다 마이너스 폭이 좀 확대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구심이 더 확장됐는데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뭐 차이나 소비자라고 부르는 면세점, 화장품 이런 것들 바닥 대비해서 거의 30-40% 오르긴 했지만 네네. 내년 춘절까지는 저는 상승 추세는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거냐면 사실 지금 멀티플 주도로 계속 올라가고 있긴 네네네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춘절 이후에는 상승 되돌림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전에는 그래도 유지할 수 있겠다 보는 이유가 이게 춘절이 2년 만에 춘절입니다. 아, 네. 네, 무슨 말씀이냐면 고향이 못 갔어요. 고향을 아예 못 네, 갔으니까. 2년 동안 못 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향에 가기 위해서 소비를 막 하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을 막 찾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고 그랬던 건데 지금 그게 2년 만에 가능해진 겁니다. 야, 그렇게- 중국의 보복 소비는 어떤 규모일지 참 궁금하네요. 가늠이 안 되는데요. 네네. 안 쓰다가 쓴 적이 사실 우리가 태어나서 겪어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많이 이렇게 썼죠. 팬데믹이 나타나서 뭐 이런 경험이 사실 그쵸, 그쵸.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중국이 2년 만에 정말 이 14억 인구가 대이동을 하는 거라 여기서 나타나는 기대감들이 저는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춘절까지. 네. 춘절까지는 이어질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상승 궤적을 이어가려면 시장이 그때부터는 좀 의구심을 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경제 지표랑 어닝은 언제 좋아질 건데? 네네네. 그러면 그 뒤에 뒷받침돼야 되는 게 중국 정부 주도로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2월 끝나고 나면 3월에 뭐가 있냐면 전인대에서. 네, 전인대가 있죠. 양회에서 중국이 정확하게 우리 재정 투자 얼마 할 거야 이 숫자를 말해줍니다. 근데 그 숫자가 좀 발목을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 기대보다 좀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신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를 지금 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은 자연적으로 올라오는 힘이 생각보다 강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거 뒤에 제가 리스크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네네. 드리면 10번 차트 한번 봐주시면 되는데 중국이 지금 12월 달에 경제공작회의라는 걸 해서 내년 기조를 한번 잡고 3월에 말씀 주신 그 양회를 하는데 역대 지금 평균 5년 기준으로 재정 적자율이 이제 GDP 대비해서
대해서 얼마큼 재정을 쓸 건지를 네네네네네. 말해주는 건데 평균치가 3%였어요. 네네. 근데 저는 코로나를 풀기 전에는 사실 이게 3에서 3.2 정도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봤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코로나를 풀었기 때문에 3도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2.8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의구심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이야, 이러면은 중국이 돈을 안 써주면 정부가 과연 이 멀티플 기반으로 달렸던 게 어닝으로 연결되겠어? 쉽지 않을 수 있겠는데? 이러면서 좀 되돌림이 사실 2분기에는 좀 나타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기대만 좀 앞서가는 분위기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네요. 근데 중국이 재정 투자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생각보다 예상보다 덜하는 거지. 네네. 그래서 이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기로에 올 수 있어요. 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냐면 뒤에 11번 차트 봐주시면 좋겠는데 네네. 중국이 지금 생각보다 재정 여력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뭐 대부분의 정부가 부채를 풀었으, 그러니까 이 돈을 풀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중국도 사실은 그래도 여기 중간에 보시는 기업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렇죠. 이거는 다 알고 계세요, 네네네. 대부분. 근데 여기가 대부분 지방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유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가 문제가 빵 하고 터지면 밑에 중앙 정부가 부채 비율이 보시면 30-40%대에서 움직였어요. 네. 아, 여기가 책임져 줄 수 있다라는 로직으로 우리가 접근했었는데 문제는 코로나 터지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2배가 돼 버렸네요. 네, 왜냐하면 중국이 이게 잠깐 한 게 아니고 거의 2년 동안 봉쇄를 했고, 그러니까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 봉쇄를 했기 때문에 GDP가 빨리 떨어지는 것만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못 움직이는 이 필수 소비재, 그다음에 뭐 생필품 같은 거, 그다음에 복지 비용, PCR 비용 이거 100% 중국 정부가 됐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지금 부채 부담이 많이 커졌고 이건 반대로 재정 여력이 많지 않다는 걸로도 저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근데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나에 집중할 건데 그게 어디냐면 저는 사실 동수서산이라는 프로젝트를 보고 있긴 합니다. 네네. 그건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럼 팀장님께서는 23년 중국 경제 성장은 어느 정도를 기록할 거로 자료는 쓰셨죠? 네. 어느 정도로 전망을 제시를 하셨나요? 내년에는 글쎄요. 내년에 일단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기저 자체가 사실 지금 굉장히 낮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도 5에서 5.3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네네. 이 이상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그 내용을 이제 맞물려서 생각해 보면 대부분 선진국 경제 23년 전망이 1% 내외잖아요. 네. 유달리 이제 중국만 도드라져 보일 거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글로벌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는 주인공이 중국이다? 중국으로 전부 다 이렇게 몰리게 되는 네. 그런 후광을 얻게 되지 않을까요? 또 될까요? 일단은 중국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음. 시진핑 주석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친화적인 분위기를 계속 지속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냥 불과 사실 한 달 전만 해도 엑스차이나 중국 제외한 상품 만든다 네네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미국의 텍사스 연금이 중국 비중 줄이고 한국이랑 인도로 바꿨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그림, 이런 의구심들을 많이 줄여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시위대를 고려해서 좀 봉쇄를 완화한다든지 이렇게 조금은 공산당스럽지 않은 이런 좀 시장 친화적인 것들을 계속 발표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중국에 대한 내수 그리고 중국 내의 소비에 대한 부분들에 좀 기대감을 걸고 있는 시장의 움직임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너무 빠른데? 너무 기대가 큰데? 혹은 이런 흐름 좀 기대할 만하지? 어느 쪽이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거랑 연결해서 뭘 보냐면 말씀 주신 부분 중국의 지난해 올해죠.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고 전기차 판매가 꽤 좋았어요. 왜 그럴까?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네. 그 내구재 소비로 눈을 많이 돌린 게 아닌가. 내구재 한번 교체해 주는 걸로 소비의 욕구를 푼 거죠. 그래서 저는 내년에 역설적으로 이쪽은 오히려 좀 안 좋을 수 있다고 보고요. 해외여행 쪽은 사실 올라가는 그림이 꽤 견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나와서 우리나라 면세, 뭐 호텔, 항공 그런 기대감은 그러면은 맞는 요인 건가요? 저는 사실 그 그림은 그 기업 이익으로 연결되는 게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향후 그러면은 뭐 관련된 모든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쭉 갖는 거는 맞겠네요.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바닥에서 뭐 30-40% 올라왔지만 네. 앞으로 더
기대도 되는 거죠. 그래서 구간을 좀 나눠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구간. 뭐냐면 지금은 정말 그러니까 소프트 컨텐츠 아까 뭐 미디어 컨텐츠 그다음에 정말 소비 재단으로 들어와서 네. 이런 쪽이 기대감으로 한번 끌어올렸다고 하면 2분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양회 때문에 한 템포 좀 쉴 수 있을 것 같고 그 뒤에 하반기에는 이제는 저는 우리나라 반도체 쪽이 좀 괜찮지 않을까. 중국발 수요로. 어떤 말씀이냐면 중국이 아까 제가 동수서산이라는 걸 하려고 네네네.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사실 대만 최근에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네네. 대만과 좀 연결해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동수서산이라는 게 큰 핵심이 동부 지역에 있는 데이터 트래픽을 서부 지역으로 옮겨와서 네네네. 클라우드 컴퓨팅을 막 이뤄내겠다는 건데 이게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많이 생각하세요. 이게 주석직에 올라와서 장기 집권하니까 덩샤오핑이랑 마오쩌둥의 어떤 업적에 비적할 만한 게 나오려면 대만 통일 정도는 해야지. 근데 저는 대만 통일은 그의 업적의 목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보단 동수서산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네. 뭐냐면 공동부유 계속 얘기하는 거. 네네. 두 번째로는 미국이랑 계속 결국 싸우는 이유는 기술 패권 확보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중국은 결국 이 데이터를 막 돌려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스마트 시티화해서 중국을 자율주행차에서 미국을 앞서겠다는 거예요. 사실 미국이 기술이 없는 건 아니죠, 이게. 미국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게 지금 도입이 좀 꺼려지고 있는 건데 중국은 개인정보 보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잘 구상이 되면 기술에서의 어떤 우위도 누리면서 중국이 이거는 서부 지역에 데이터 센터를 어마어마하게 짓는 거기 때문에 서부 지역이 대부분 농촌이에요. 네네. 여기서의 고용을 올리면 결국 도농 간의 소득 격차를 좀 줄이는 이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시진핑의 중요한 업적으로서 사실 좀 자리매김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시도가 없지는 않았었잖아요. 네. 기존부터 중국은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도시가 발달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서부 지역에 대한 개발과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1대1로도 그쪽을 계속적으로 끌어들이는 상황 등이 있었던 건데 단순히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동에 대한 부분만으로 어떤 지역 경제에 대한 밸런스를 그렇게 맞춰줄 수는 있나요? 이게 그 의구심을 굉장히 많이 품으시고 저도 실제로 궁금해서 네네. 옛날에 중국이 2000년부터 2010년 동안 서부 대개발이란 걸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가 네. 이제 시진핑의 그 마음의 고향이 또 그쪽이다 보니까 또 더 팔이 안쪽으로 굽어질 거다라고 하면서 그 기대감 등을 더 많이 가졌는데 사실 구체화됐었던 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실제로 도농 간 소득 격차가 줄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제가 차트를 못 그려서 아쉬운데 네네네네. 제 연간 전망 자료에 제가 정리해 드렸는데요. 2000년부터 2010년 동안 고용자와 비고용자의 죄송해요. 그 인프라와 비인프라의 고용 증가가 격차가 확 벌어지면서 인프라 쪽의 고용이 엄청 늘었는데요. 이게 대부분 서부 지역이었고 이때 이후로 도농 간 그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역전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가율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레벨은 당연히 도시가 엄청 높고요. 농촌이 낮지만 이 올라가는 속도가 그래도 농촌이 더 올라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격차 축소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는 시진핑 주석이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옛날처럼 그냥 교통 인프라만 확장하는 거면 저는 좀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기술적인 부분을 앞으로 장기 먹거리까지 보겠다라는 전략이라 저는 여기서 볼 수 있는 어떤 반도체 수요가 어떤 걸 보고 있냐면 우리나라 쪽에 사실 지금 그 삼성전자나 뭐 이런 쪽 사실 굉장히 주가가 안 좋은데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랑 좀 협업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지 않을까. 이 재고를 어딘가에선 떨어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를 어마어마하게 짓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규모가 어떻냐면 네네.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네네. 앞에 제가 표 하나 정리한 게 있는데 네, 7번 차트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요 그 규모를 좀 정리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8개 지방 정부가 나눠서 지금 그 입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보통 그림 보시면 요 검은색 박스 하나 가지고 층층이 네네. 쌓아서 쭉 보잖아요. 네네네. 요거 하나를 렉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렉을 기준으로 입찰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이 입찰 규모를 전체 저희가 추정해 보면 위안화 기준으로 7천억 위안 정도가 됩니다. 7천억 위안요. 원하면 130조 원입니다. 130조. 근데 이거를 언제까지 하겠냐라고 하면 앞으로 2025년까지 무조건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 무조건이라는 3년. 단어는 좀 경계해야 되지만 그러면 연평균 성장률로 거의 90% 늘어나는 겁니다. 데이터 그러네요. 센터 투자가.
근데 중국은 보통 아시겠지만 5년 계획을 해요. 근데 왜 이거 이렇게 급하게 하지? 미국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4년에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이 반도체 제재가 바뀔지도 모르고 최대한 빠르게 반도체 칩을 그래도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국에 있는 이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를 여기서 빠르게 중국 데이터 센터 쪽으로 수요를 좀 옮겨가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런 재정 투자 흐름이 좀 강화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좀 그러니까 구간을 아까 나눠서 말씀드린 게 이제 소비재가 좀 이제 춘절까지 가고 한 템포 쉬고 그 다음부터는 반도체 쪽으로 좀 눈길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 올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 미국의 제재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 미국의 제재에 맞서는 중국의 어떤 맞대응은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하기 예. 여력이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의 목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따라가죠. 네,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약간 중국 쪽을 바라보면서 자꾸 이쪽으로 가기는 했었거든요. 중국에 가만히 있지? 가만히 그러니까요. 있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먹거리를 이렇게 조금 밑밥으로 던져주면 사실 기업들은 갈팡질팡할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눈치 사실은. 보면서 뭔가 우회적인 네. 방법들을 쓰긴 그리고 하겠죠. 다시 또 이제 미국에 반문을 하겠죠. 저쪽엔 저렇게 나왔는데. 너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실제로 엔비디아의 경우를 보시면 3분기 실적 되게 안 좋을 거라고 했는데 괜찮았어요. 아, 네. 왜냐하면 이게 미국 정부 제재 때문에 네. A백이랑 H백 이게 고사양 슈퍼칩 이제 공급하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우회로 A800이라는 걸 만들어내서 그러니까 저사양으로 공급을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미국 정부가 내로남불로 미국 기업은 되는데 한국 기업 너네는 안 돼. 이게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군요. 가장 적대적인 중국은 막 구매력 행사하면서 잘해주고 막 당근 주고 있는데 미국이 채찍을 주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덜란드 이제 이런 맞아요. 기업들도 네네. 사실 말 안 듣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 네, 거잖아요. 반도체 쪽에 굳이 우리가 미국 말 들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상 저는 사실 가능성이 좀 있는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중국의 정책 담당자들이 자꾸 이제 미국 기업인들과 만나는 장면들이 뉴스로 뜨겠네요. 조만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내부적으로는 중국의 뭔가 경기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동산 쪽에 있어서도 좀 도와주고 소비도 좀 진작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또 댓글 주셨는데 실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뭔가 중국의 스탠스의 변화는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의 변화는 좀 있습니까? 부동산은 사실 지금 모든 악순환의 고리가 대출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네.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스템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은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구제금융을 넣고 있어요. 중국 정부가.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이랑 달리 인민은행이 정부랑 같이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민은행이 상업은행 다 불러서 NPL 레이쇼 신경 쓰지 말고 부실 자산 늘어나도 되니까 부동산 디벨로퍼 무조건 대출해줘.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봤던 헝다 같은 이슈는 많이 완화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안 그래도 중앙정부 재정 여력이 없는데 중국과 한몸인 은행들이 이 부채를 다 떠나주고 있으니까 이거는 사실 모니터링이 계속 필요한 이슈이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 시장에 뭔가 제일 뭔가 암초 같은 존재잖아요. 근데 내년엔 이걸 해결해야지 뭔가 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동력일 텐데 해결 안 하면은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아무도 이걸 가능해 볼 수가 없는 거군요. 네, 아니 근데 부동산은 진짜 준공 면적 차트 하나만 보셔도 돼요. 중공 면적. 네, 중국의 부동산 준공 면적 증가율이 마이너스 30%까지 빠졌었어요. 그렇군요. 이게 모든 원흉이었습니다. 사실 이거 대출을 막으니까 네. 이게 문제가 생긴 건데 그러니까 뭐 채권도 롤오버가 안 되고 막 이랬던 상황이 났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아직은 마이너스긴 한데 2개월 연속 반등을 나타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이런 조치들이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와서 꾸준히 우상향해서 플러스권으로 내년에 간다. 그러면 저는 중국 부동산 시장 관련 우려는 많이 마음을 내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중국 증시나 중국 부동산 등의 가격 침체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요즘은 아예 기대조차도 안 하고 있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경기 부양과 자산 시장의 붐이 같은 방향으로 갈지는 사실 알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중국 정부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요?
이렇게 자산 시장에 거품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에서 노출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자산 시장이 이렇게 들썩이면은 그게 또 의식되니까 어떤 그 방향을 설정할지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대응하는 방식이 좀 달라질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리스크 요인을 사실 두 가지를 꼽았는데 아까 첫 번째는 양해 말씀드렸고 네네네네. 두 번째가 말씀 주신 부동산 가격이긴 해요. 뭐냐면 중국은 올해 계속 돈을 풀어왔어요. 네네. 금리를 내려왔기 때문에 특히나 5년물 금리, 장기물을 가파르게 내려왔습니다. 이게 5년물이 모기지 금리랑 연동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고려해서 금리를 내려줬던 건데 이게 중국은 전체 가계자산에서 우리나라랑 비슷한 구조인데 60% 이상이 사실 부동산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이 또 한 번 붙으면 강하게 붙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는 CPI 절대적인 이 숫자 자체는 그렇게 크진 의미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군요. 이게 많이 기저 때문에 올라와도 사실상 저는 중국이 금리 인상을 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CPI 구성 항목 중에 주거비가 있는데 네네. 주거비가 생각보다 빠르게 강하게 올라가면 5년물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반기 정도에.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말씀 주신 그런 시나리오가 조금은 어긋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금리 인상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처럼 수요를 아예 꺼트려 버리는 금리 인상인 건지 아니면 수요 자체는 그래도 좀 보호해 주면서 자산 버블만 잡는 금리 인상인 건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군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아까 말씀드린 자산 버블 위주로 공략하는 그래서 1년물은 건드리지 않고 5년물만 베이비 스텝으로 뭐 5bp 정도 혹은 10bp 정도 이렇게 한 차례 올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그널을 주는 영향도 있는 거죠. 가격이 너무 버블이 생기는 거는 우리가 경계하고 있다. 요 정도. 그래서 저는 수요를 완전히 꺼트릴 정도의 금리 인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만 종합하면은 자산 시장의 거품은 용인하지 않겠다. 대신 이제 경제는 살려야 되니 네. 좀 써라. 그러면 이제 좀 우리한테는 수혜될 것들이 좀 많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 쓰게 만드는 환경의 수혜가 바로미터가 우리나라니까요. 그러니까요.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는데요. 사실은 너무 큰 기대를 갖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없었으니까 기저가 그냥 좀 있죠. 코로나 직전 정도만 돼도 만족스럽다라는 거죠. 사실 그 정도만 코로나 돼도. 직전이면은 그때도 문제는 지금 수준의 2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 기회가 자꾸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중국 얘기할 때 사실 뭐 대만 얘기도 하고 홍콩 얘기도 하잖아요. 이런 쪽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걱정할 부분이라거나 혹은 이제 반대로 좋아지는 부분은 있나요? 요것도 좀 단기 이슈, 장기 이슈가 있긴 한데 단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죄송해요. 요건 좀 장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중국이 대만을 통일할 거다 이런 우려가 사실 계속 있기는 있어요. 네네. 그래서 무력 동원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이슈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이 굳이 푸틴의 케이스를 봤는데 거대한 코스트를 지불하면서 무력 동원할 가능성이 저는 낮다. 필요성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 이게 어떤 걸 기반으로 말씀드리냐면 홍콩이 사실 홍콩도 막 시위하고 그랬거든요. 그랬었죠. 국가보안법 통과되기 전에. 근데 보안법 통과되고 중국에 일부러 편입이 됐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 부모고 자식을 이렇게 있다고 보면 이 자식이 독립했다고 보는 기준은 경제적으로 자립했다. 경제력이 이제 자립이 됐다. 이렇게 보면 독립했다고 보통 그 기준을 잡잖아요. 맞아요. 홍콩이 경제적으로 자립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차트 좀만 보여드리면 4번 차트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국의 그러니까 그 홍콩의 주요 기능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금융중심지. 이거 싱가포르로 굉장히 빠르게 옮겨가고 있고요. 그랬죠. 두 번째로는 여기가 프리포트 자유무역항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재수출 물량이 90%예요. 근데 홍콩을 통해서 주로 어디 가느냐 보시는 것처럼 70%가 중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홍콩은 본토 없이는 못 사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미 경제적으로 귀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거죠. 독립을 못하는 이런 상황인 거고 비슷하게 대만도 전개 중입니다. 5번 차트 이렇게 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뒤에서부터 앞으로 넘어와 숫자를 봐주시면 돼요. 네네. 뭐냐면 대만의 전체 무역 흑자 중에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입니다. 그리고 이게 대부분 뭐냐면 과반 이상이 반도체고요. 네네. 이걸로 돈을 100% 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70%요? 네. 네. 우리는 한 20% 정도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면 대만은 중국의 반도체를 팔아서 살고 있다. 이렇게 봐도 그러네요. 네,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다들 경제적으로 자립을 못하고 그냥 중국
안에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중국 이런 대만이나 홍콩이 본토화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그림이 정치적으로도 연결돼요. 뭐냐면 다음 이제 6번 차트인데 최근에 대만 지방선거가 끝났거든요. 근데 대거 친중파로 갈아 끼워졌어요. 친중파, 그러니까 일단 차잉원이 대표적으로 대중강경파, 민진당의 이제 수장 역할, 그래서 당 대표직도 하면서 총통 역할을 하는데 이때 참패하고 이제 당 대표직은 내려놨어요. 근데 왜 친중파로 마음이 갈까? 아까 그 표 잠깐 죄송한데 한 번만 다시 돌아오면. 네. 그러니까 중국의 비중이 굉장히 큰데 문제는 중국마저도 맨 밑에 69.6 옆에 보면은 마이너스 17.8이 뭐냐면 YOY 그 증가율로 보면 올해 그래도 빠졌다는 겁니다. 중국이 그만큼 못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민심이 좀 팍팍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일부 대만에 있는 파운드리 기업들을 만났는데 이들이 대놓고 말한 건 아니지만 이 이면에는 우리 중국이란 충돌 원하지 않아. 우리한테 제일 많은 납품 그 수요를 주는 게 우리가 납품한 저가 중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돌을 원하지 않아.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의 민심도 이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굳이 경제적으로도 이게 어떻게 정치적으로도 중국한테 나쁘지 않은 그림으로 가고 있는데 굳이 무력 충돌을 일으킬 필요가 있는가. 국제사회에서 당연히 제재당할 건데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팀장님이 또 말씀을 드리니까 머리가 되게 복잡해져요. 왜요? 왜냐하면 중국의 리오프닝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보다가 그렇죠. 이런 기대가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 독립을 방해하는 요소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 예. 자꾸 중국에 많이 팔면 팔수록 귀속되는 그런 느낌. 예, 그러니까 뭔가 독립해서 내가 자립을 하려고 하는 상태에 부모님이 자꾸 부르는 거예요. 집에 와서 밥 좀 먹고 가. 반찬 해놨어. 얘기하는데 이거를 굴복하고 가게 되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그들이 우리 거 아니면은 다른 거를 못 사게끔 반도체도 그렇고 뭐 네. 컨텐츠, 화장품 그게 뭐 다. 제 말처럼 쉽지가 쉬울까 걱정이 되네요. 근데 반도체는 저는 네네.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반도체는 기술력 때문에. 네네네. 어떤 거냐면 제가 말씀드린 이 표 있잖아요. 네네. 대만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거 저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쵸, 미국이 가장 이걸 많이 보고 있을 것 같거든요. 대만 스스로도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미국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지금 4나노 위에 이 고사양 이쪽 공정은 TSMC랑 같이 협력을 강화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네. 그럼 장기적으로 더 위로 높은 사양 쪽으로 진출할 때 한국이랑 우리가 손을 잡아볼까? 대만이랑 잡아볼까? 이러면 무게 중심이 저는 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대만이 본토화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데 굳이 우리가 중국 좋은 꼴을 왜 하겠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쪽으로 이런 반도체 핵심 기술들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지도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한테는 그렇게 굉장히 나쁜 시나리오는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TSMC가 미국에다가 공장 옮겼죠. 지으니까 네. 바이든 가서 막 축하한다 그러고 더 투자한다 그러고 손을 되게 열심히 잡고 있어가지고 대만하고 손잡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런 시나리오를 또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군요. 그래서 미국으로 공장을 옮긴 것 자체가 사실은 이 리스크를 사실상 많이 고려한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대만 내 확장하지 않고 미국으로 옮기는 것도 사실 일정 부분은 중국을 고려해서 네. 장기 그림을 그린 게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중국, 홍콩, 대만 관련해서는 그런 정도로만 정리를 하면 되는 거군요. 네. 걱정을 했거든요. 혹시라도 이제 뭔가 무력화 뭐 이런 얘기가 스물스물 나와가지고 또 내년에 그런 것들이 격화되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 네. 알겠습니다. 걱정 안 하도록 하겠고요. 또 뭘 봐야 될까요? 우리나라 산업 얘기를 좀 풀어볼까요? 일단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래서 중국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러니까 정말 중국으로 가려고 했던 자금이 멈칫하고 한국, 인도로 간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네. 이게 중국이 리오프닝 한다고 해서 한 큐에 딱 해결되고 이제 그냥 다시 중국 볼래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이 트렌드 자체는 유지가 될 건지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요할 것 같아요. 전체 그렇죠. 수급에 영향을 주니까요. 네네. 근데 저는 그 트렌드는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네, 우선은 네. 중국의 변화가 그런 큰 그림을 바꿀 수는 없다. 네, 그렇게 네네. 봐요. 뭐냐면 그 예로 제가 9번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동수서산에서 중국의 주요 밸류체인들을 쫙 정리해드린 거예요. 그렇군요. 원래는 미국 제재가 없었으면 여기에 있는 산업 다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드린 이렇게 6개밖에 못 사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만 미국의 제재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렇군요. 중국 기업들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6개 카테고리밖에 없어요. 한번 6개 봐볼까요? 광 케이블, 네. 공조 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광 모듈, UPS 시스템, 운영 시스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래는 중국에 들어갈 때 투자 포인트가 이렇게 투자 대상이 많았다고 하면 네. 점점 국한되는 겁니다. 점점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그 큰 기류는 바뀌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로 조금 눈을 돌렸던 이런 외국인들의 시각들이 저는 단기로 또 조금 빠지곤 있긴 하지만 중장기 그림으로는 계속 이어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 측면에서는 중국보다는 우리나라를 좀 더 선호하는 그림이 조금 더 강화될 수는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딱 종합하면은 팀장님은 신흥시장 전반을 다 보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신흥시장과 특히 이 극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본다라면 상대적으로 중국보다 한국이 낫다라는 것처럼 이제 들리는데. 네, 좀 그렇게 보여지고 네네. 그 다음에 제가 좀 기대하고 저희가 이제 커버할 예정인데 인도 쪽도 인도 한번 쪽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군요. 넥스트 차이나가 어딜까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베트남은 아닐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저는 인도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지리적인 특성이나 인구 구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인도일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이게 뭐 일부 애플이나 이런 쪽도 인도로 생산 기지를 옮긴다고는 했는데 문제는 제조업의 핵심은 전력 공급이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인도가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이런 전력 인프라가 먼저 좀 각광을 받을 그렇게요?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좀 장기 그림으로는 인도를 보시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저는 중국에서의 이런 아웃플로우가 여전히 한국에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림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영향받을 만한 한국 산업에 대해서 좀 요목조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볼까요? 일단은 화장품부터 볼까요? 네네네. 화장품 네 관심 많으시니까. 최근에 또 각광 많이 받고 있죠. 근데 화장품은 장기 그림으로 이렇게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군요. 이미 약간 뭔가 끊어진 느낌이에요. 이 실이 이렇게 연결돼 있던 게. 네, 왜냐하면 그동안 한알령 이런 거 터지고 사드 이슈 있고 나서 중국 내,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서 판매를 못하는 동안 중국 화장품 업체들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기초도 사실 나쁘지 않고요. 색조는 뭐 굉장히 잘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대체제들이 중국 내에서 이미 많이 자리를 잘 잡아온 상태라 가성비도 봤을 때 사실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화장품은 지금 워낙 많이 빠져 있었으니까 이거에 대한 리커버리는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이게 과연 내년 뭐 한 해 내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네. 우선은 리오프닝 얘기는 앞선 시간에서도 많이 네. 들었었고 또 최근에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 등도 조금씩 드러나다 보니까 기존의 이 중국과 관계된 자본재 산업 등에 대해서도 좀 관심은 있거든요. 네. 특히 뭐 굴삭기 판매량도 크게 는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중국 관련주 하면은 이제 철강이라든지 그쵸. 뭐 기계, 화학 이런 산업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많은데 중국 내에서의 현재 평가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플러스적인 요인은 없는지 그것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거는 저는 네. 아까 동수서자랑 연결돼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뭐냐면 그렇군요. 그러니까 동수서사는 데이터 센터를 짓고 뭔가 신형 인프라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결국은 기초 건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군요. 부지 다지고 이 데이터 센터 자체도 건설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 주신 철강이나 뭐 굴삭기 이런 수요는 저는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최근에 그래서 이쪽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주가가 들썩였는데 이쪽에 영향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굴삭기는 일단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데이터를 보진 못했는데 실제로 인도 안에서 생산 기지가 막 늘어나는 것들이 일단 거기도 삽을 떠야 되니까 네네네. 그러려면 그쪽에서의 수요도 일부 좀 우리나라 걸로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그림을 보고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자, 화장품 장기적으로는 못 가지만 어쨌든 기대감이 지금 불씨는 살아 있고 네, 춘절까지는 괜찮을 수 있겠다. 네,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요. 춘절까지라고 하기엔 너무 짧은데 어쨌든 뭐 최근에 나왔던 뭐 다양한 보고서 봐도 중국 쪽 물론 비중이 크지만 거기 계속 좀 기대 접고 유럽, 뭐 일본, 미국 보자 뭐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좀 단기적으로만 가져가는 걸로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산업 쪽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뭐 카지노나 면세점은 그래도 내년에 좀 흐름이 나쁘지 않을 수는 있겠다. 아, 네. 네, 왜냐하면 해외여행은 사실 폭발적으로 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제 주변 지인분들도 빨리 해외여행 가야겠다. 그러니까요. 중국 분들 오기 전에 네. 빨리 유럽이든 어디든 가야겠다. 가격을 올려놓잖아요. 네, 비행기 네. 가격이 사실 많이 올라가죠. 중국 분들이 네네. 움직이면.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봐도 일단은 저는 그러니까 여행을 와서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전체 바텀이나 이런 쪽 탑라인 그로스가 늘어나는 이런 쪽은 기여가 충분히 나타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중국에서 외국인에 대한 개방이나 그 시점도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오늘 기자회견 직후에 외국인들이 중국 들어와서 격리하거나 PCR 검사하는 거는 대폭 완화하겠다고 얘기 검토 중이라고 나왔습니다. 완화 네. 검토. 네, 제가 그래서- 홍콩 봐라. 저도 빨리- 홍콩 좋아합니다. 네, 빨리 오픈되기를 지금. 홍콩 요즘에 여행 가는 분들 있긴 하더라고요. 그쵸. 네, 홍콩 네. 격리 안 합니다. 네, 네, 홍콩은 우선은- 네, 마카오랑 같이 네. 네, 철회한 지 좀 됐어요. 네. 그쪽의 근데 이제 거주자 그 집이 있는 분들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네, 일반 네. 국민들은 아직도 호텔 편하게 못 격리를 하게 가죠. 되지 않나요? 여행 가면은 며칠 네. 있긴 하던데요. 네, 있긴 한데 그래도 일단 홍콩 내부적으로는 좀 많이 풀린 분위기라 풀리기는 사실 했다. 기대감이 좀 있긴 합니다. 네. 네. 완차이에 가면 아, 그 완차이 쪽으로 다니시는군요. 일본 이름인데 거기 있어요. 오모테산도 카페라고 있어요. 거기 네. 커피가 정말 맛있었는데 사라지지 않았을까. 아, 3년 전에 갔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저도 마지막. 랑카이펑. 음. 아, 그렇습니다. 진짜 여행 가려는 수요는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폭발적으로 중국으로 특히나 뭐 가까운 홍콩 이런 밤도깨비 여행 가려는 수요도 많아질 것 같아서 서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네. 미디어 쪽 얘기도 좀 많던데 지금 얼마 전에 나왔던 얘기가 그 강변 호텔이라는 작품이 미국에 중국에 풀렸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의미가 있을까? 원래 뭐 기존에 네. 이미 계약된 내용이 아니었을까? 뭐 근데 어떻게 해요? 팀장님께서는 좀 의미 있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컨텐츠 풀어주는 거는 이미 시작이 된 거고 이미? 이제 네 저는 이렇게 여기서 뭔가 이제 변곡점으로 시작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이 시작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텐츠들은 점점 이제 탑재되는 그림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은 저는 앞으로 그 판호 승인해주는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실 게임 쪽에서 충격이 컸던 게 중국에서의 비중이 줄어드는 거였는데 이게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라고 한다면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고 게임도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소비랑도 좀 밀접하게 움직이긴 합니다. 근데 중국이 봉쇄를 풀고 어쨌든 임금이 중국은 지금 떨어졌었거든요. 오히려 네네네. 임금 상승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라고 하면 이런 게임 산업도 사실 그냥 판호 단순히 승인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늘어나는 그림이 매출액단으로 내년에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정책 측면에 있어서 이 중국 정부가 규제를 다양한 것들을 써왔었잖아요. 네. 특히 이제 이 성장 기업들에 대한 규제 등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우리 중국 투자나 이런데 좀 트라우마가 생긴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던 내용들이 이렇게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유해진다라고 한다면 그런 성장 산업에 대한 다양한 규제들들 이것도 조금씩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 뭐 마윈이 지금 도쿄에 있다라는 뭐 뉴스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중국에서 사업하는데 이제 무서워서 들어가기 힘들다라는 얘기들이 더 많거든요. 네, 이게 최근에 중국이 게임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지난해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국 정부가 게임을 아편에 비유하면서 맞아요. 게임주가 네네네네. 어마어마하게 맞아요. 빠져서 제가 막 휴가 중에 글을 쓰고 그랬었는데 네네네.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 3주 전에 중국 정부 산하에 있는 연구소가 네.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중국 미성년자의 게임 중독 현황 보고서를 냈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이걸 종합해 보니 굉장히 좋아지고 있더라. 중독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더라. 예전엔 그렇게 안 좋다고 그러다가 못하게 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걸 왜 냈을까? 네네네. 일단은 게임 산업에 대해서 조금씩은 이제 텐센트 숨통을 좀 틔워주게 하려는 것 같고요. 이거를 궁극적으로 왜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신형 인프라. 동수서산 결국 데이터 센터 막 굴려가지고 실제 산업에 접목하는 기술이 있잖아요. 이거는 다 빅테크 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유 기업들은 이런 기술이 없어요. 결국은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것들은 알리바바, 그다음에 자율주행차는 뭐 바이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시스템상 연결되는 고리들은 텐센트 이게 또 메신저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들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건 여기가 국유화되는 조짐이 이미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유화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나면 실제 이 산업에 편입이 되면서 같이 움직일 것 같아요, 통으로.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이제 규제를 풀면서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이미 한번 당했던 경험이 있어서 네, 경계는 계속 드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좀 우호적인 분위기로 바뀌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을 대하는 여러 가지 산업의 그 자세를 보면은 이미 한번 닫았다 열었다 했던 그런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열어준다고 해도 와 하면서 우리가 정신을 잃고 들어갈 게 아니라 이거 또 언제 닫을 수 있어 하면서 약간 보수적으로 우리가 좀 입장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게 팀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큰 틀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그쵸. 거겠죠. 이제 결국에. 뭐 화장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다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국 주식에 대한 투자는 어때요? 중국 시장이 만약에 내년에 그래도 이제 약간 성장률 쪽에 있어서는 좋다라고 하는데 중국 주식에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기대감으로 먼저 선반영하는 쪽, 그다음에 정말 이제 어닝이 올라가면서 좋은 쪽, 이거 두 가지 좀 나눠서 구분하실 네. 필요가 중국 주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감으로 일단 위로 좀 뿜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는 A50이라는 지수가 있는데 네. 여기가 대부분 비중 큰 게 필수 소비재랑 금융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는 봉쇄 풀면서 경기 개선되고 소비 많이 할 거야를 가장 많이 반영해주는 지수이기 때문에 이쪽이 일단 저는 춘절이라 너무 짧긴 하지만 또 A50 같은 지수는 그때까지는 좀 상승 궤적을 그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양회 때 좀 확인하고 나서 그 이후로 그러니까 연말로 내년을 봤을 때 장기 시계열로는 저는 CSI 500이라는 지수 계속 말씀드리긴 해요. 이게 뭐냐면 중국의 중소형주가 많이 모여 있는 지수예요. 네네. CSI 있죠. 300이라는 지수 많이 맞습니다. 들어보셨을 텐데 얘는 300등까지고 얘는 301등부터 800등까지 더 작은 기업들인데 맞아요. 여기에 대부분 아까 제가 애써 어디를 투자할 수 있지 막 줄였던 그 노란색 박스 있잖아요. 여기에 기업들이 대부분 CSI 500에 들어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중국이 이미 국산화 이뤄낸 산업이 있죠.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이랑 풍력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CSI 500에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풍력 쪽에서도 좋게 보는 기업 민양 스마트 에너지라고 있는데 그 기업도 여기에 편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CSI 500이 일단 제가 보는 중국 정부의 정책상 그림이 맞는 게 1번이 있고 두 번째로는 중소형주라 상대적으로 외국인 비중이 작습니다. 이게 맞아요. 왜 좋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일단은 미국 금리 인상 언제까지 할지는 아직은 명확하진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미중 갈등이 언제 또 불거질지 모르는데 그럴 때 외국계 자금 이탈에 영향이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CSI 500은 장기 그림으로는 저는 사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말씀해주신 인덱스 관련해서 추종하는 펀드들이 있어요. 있겠죠. 예,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제가 퇴직연금으로 샀었던 게 그 CSI 300을 해서 수익률은 좋았죠, 당연히. 펀드로 그런 수익률을 하기 쉽지 않아요. 뿌듯한 표정 우리 그렇습니다. 사장님. 네. 그냥 저는 이제 뭐 그 주식 매매를 못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인덱스의 특성에 따라서 앞으로 투자 환경하고 접목시켜서 골라야 된다라는 그쵸. 거예요. 그냥 중국이 뭐 리오프닝 좋다 된다라고 해서. 해서 그냥 뭐 H 사면 되는 거야. 뭐 막연하게 아니면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겠죠. 산업별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그 가운데 네네. 있어서 어느 종목군들이 어느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지까지 쭉 들어봤습니다. 팀장님 대만은 왜 다녀오신 거예요? 일단은 지금 중국 지정학적 리스크를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지 않냐 뭐 이런 의견들이 많으셔서 네. 싱가포르를 간 거는 홍콩에 정말 이 머니플로우가 많이 이쪽으로 옮겨지는 게 맞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는데 굉장히 그 수요가 강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자 받는 그 절차가 굉장히 많이 복잡해졌대요. 홍콩에서 워낙 많이 넘어오시다 보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실제로 싱가포르의 이 주거비가 굉장히 빠르게 비싸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쪽에 오피스 이전이나 이런 수요도 강하다 보니까 넘어오다 보니까 더 올라가고 있군요. 그래서 확실히 그거는 확인이 됐고 대만은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도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사실 지금은 이제 봉쇄 안 한다고 하면서 중국 리스크가 조금은 잠잠해졌지만 당시만 해도 막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뭐 중국이 대만 침공한다 막 이런 것도 많이 걱정이 좀 되시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점검 차원에서 좀 다녀왔습니다. 실제 대만에 갔을 때는 그런 분위기는 느끼지 못하셨던 거죠? 제가 놀란 건 대만 물론 제가 만났던 소수의 분들이 절대 다수를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죠. 생각보다 중국에 대해서 이 편입 이슈를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의연하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도 격렬하게 있지. 반대하고 이런. 예,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중국에는 오래 살았는데 대만은 처음 갔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대만에 제가 공항 가서 놀란 게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 저는 중국 사람을 당연히 포리너로 분류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분류 안 해놨더라고요. 중국 사람은 그렇군요. 대륙인이에요. 그래서 이미그레이션 그 섹터가 세 개로 나뉩니다. 네네. 그래서 내국인, 그러니까 네. 대만 사람, 그 다음에 대륙인, 중국 사람, 네. 그 다음에 포리너입니다. 기타 네네. 국가. 그러니까 대만도 이미 그러니까 그 작은 부분이지만 중국을 외국으로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좀 작은 포인트지만 놀라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아직 대만을 못 가봐서. 저도요. 네. 망고빙수 먹으러 가야 되는데. 망고빙수 드시고 이랬어요? 카스테라 드셔야죠. 대만 카스테라. 카스테라도 유명하죠. 그렇군요. 네네네. 아유, 대만도 여행 가고 싶고, 네. 홍콩도 가고 싶고, 중국 쪽 중국이라고 좀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부분들이. 제가 홍콩에 지인이 있었는데 네네. 지인이 제가 중국인 이렇게 얘기하는 걸 홍콩 사람들 되게 싫어한다는 그 얘기를 저는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되게 말 조심해야 된다. 함부로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너 사라질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예, 말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박보영 씨 닮았다 그러고 김고은 씨 닮았다 그러고 똑부러 쓴다고 하고 우리 오늘 박수현 팀장님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예, 중국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있고 하다면 다시 한번 또 우리 팀장님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KB증권 박수현 팀장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까지만 제공되는 3프로TV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와 수강료 37% 할인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